사실은 걱정이에요. 이게 분양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서 이 물량이 나오고 네. 우리 시장에서 다 소화가 되면 참 해피한데 이게 소화가 되지 않으면 미분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4월 미분양 집계가 나오게 되면 미분양 숫자가 또 늘어나지 않을까. 그럼 오랜만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인데요. 이게 반짝 그러다 마는 건지 추세적으로 변화가 좀 있는 건지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이 소폭 증가했다 이런 통계도 잡히네요.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있는 걸까요? 반짝 그러다 마는 걸까요?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일단 한 주간의 집값 통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뉴스를 보면 이제 네. 서울이 상승 전환됐다 이제 이렇게. 아유 또 제목을 엄청 볼드하게 뽑아서. 네, 근데 숫자를 보면 뭐 사실 뭐 마이너스는 아니니까요. 지난주가 이제 서울이 0% 주간 변동률이 0%였는데 이번 주가 0.01%거든요. 0.01%를 가지고 이제 상승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좀 그렇긴 한데 네. 뭐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니까요. 그쵸. 그래서 그 정도 의미로 둬야 되고 사실은 보합입니다. 0.01은 보합이고 마이너스 0.01도 보합인데 숫자를 보면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추세 흐름을 보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한 달 전보다는 그래도 변동률이 계속 조금씩 하락폭이 축소가 되면서 이제 드디어 마이너스가 떼고 0.01% 상승으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인데 서울 외 지역은 아직도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주가 0.03%포인트 전국 수도권 다 하락폭이 축소가 됐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숨고르기 0.01%포인트 하락폭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뭐 회복세다 상승이다 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상승 지역은 한국부동산원이 176개 지역을 매주 조사를 하는데요. 지난주 42개에서 45개로 3개가 늘어났고요. 하락 지역은 123개에서 120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추세를 보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는데 그냥 보합이다, 관망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0.01%가 나왔어요. 일단 네네. 이게 숫자로는 양수인 건 맞는데 네네. 서울 시장 상황을 우리가 좀 정밀하게 들여다볼까요? 일단 서울이 이제 중요하니까요.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이기도 하고 서울 부동산에 따라서 이제 수도권 지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이 이제 조금 더 상승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0.01%로 이제 올라가는 건 사실이고요. 분위기를 보면 뭐 청약통장 가입자도 뭐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늘어났고요. 뭐 분양 가격 지수도 이제 서울과 지방이 좀 달라지는데 수도권은 89.9, 6.1포인트 오른 89.9고 지방은 오히려 8.5포인트 내려간 72.4니까 이제 양극화가 좀 진행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신생아 특례 대출도 나왔고요. 총선 앞두고 굵직굵직한 뭐 서울 대개조 뭐 GTX 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좀 준 것 같고 우리 거래량이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제가 뽑아왔는데 언제 했나?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3월 13일에 우리가 한번 거래량을 다뤘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2월 집계가 다 끝나지 않았다. 이런 추세면 한 2,500건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딱 확인하니까 2,494건 거의 2,500건 정도. 정확히 맞추셨네요. 이런 거는 또 잘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맞췄는데 이걸 보고 이제 해석이 또 달라집니다. 이걸 올라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인 비교거든요. 기준 시점을 어디다 두느냐. 11월 기준에서 둔다면 작년 11월이 1,800건 정도였으니까요. 1,824건이었으니까 그때보다는 거래량이 올라가고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작년 8월 비교해 보면 3,899건이었거든요. 그때보다는 안 좋아졌다. 아직은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2월에 좀 페널티가 있잖아요. 네. 설날도 있고 2월 29일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아마 평달이었으면 아마 한 2,600-700건까지는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이는 나쁘지는 않은데 뭐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약간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약간 금리 인하의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앞 코너 얘기 들어보니까 또 금리 인하가 또
산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지금 좀 막 헷갈리는 상황이어서 올해 안에 되기는 될 건데 되기는 언제 될지 되는데 모르겠다. 시장에서는 6월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6월에 돼야 되는데 6월이 안 되면 또 이게 한번 또 당황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심리가 꺾일 것 같아서 일단 6월 전까지는 한 2,500건에서 3,000건 사이 정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도 보니까 이게 양극화에서 평균의 함정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네. 평균 매매 가격이 하락했습니까? 평균 매매 가격이 1년 만에 하락을 했는데요. 10억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9억 9,110만 원인데 사실 9억 9,110만 원이 거의 10억 원인데 이게 뭐 한참 나갈 때는 11억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평균 가격이 이렇다는 얘기고요. 사실 이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게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평균은 평균이고 부동산을 하나의 권역으로 이제 묶을 수밖에 없지만 서울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서울이 0.01 올랐다는 것도 사실은 구별로 보면 여러 가지 편차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이 이렇다는 거고요. 우리가 좀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서울에서 학군 좋고 역세권에 뭐 편의성 좋은 아파트라면 사실은 11억에 살 수는 없습니다. 10억, 11억에는 어렵고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냥 평균이 그렇다. 1년 전보다는 좀 안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궁금한 게 이게 물론 정말 극소수 그들만의 리그이긴 하겠습니다만 재건축 재개발 더 어려워졌다고 하고 공사비도 더 올라가서 만만치 않다고 하고 조합원들도 아유 이럴 바엔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이렇게들 돌아선다는데 네네. 최근에 압구정 그 재건축 대상 단지에서 네. 물론 80평이긴 합니다만 네. 115억 원에 거래가 됐다고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겠죠. 실거래 거래가 됐으면 이게 가짜겠습니까? 이게 거래가 진짜인데. 띄우기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압구정동에서 굳이 뭐 거래가를 띄워가지고요. 집주인들이 뭐 당장 대부분 팔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고 1억, 2억, 뭐 5억 오른다고 해서 뭐 세금 내고 나면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기준에서는 아니 무슨 아파트가 115억이야. 아니 더구나 이거 물론 이제 미래에 여기 새 집이 들어오겠지만 네. 아주 최소한 10년 뒤? 그렇죠. 최소한 10년 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치 앞으로 아파트가 된다면 새 아파트가 된다면 압구정을 넘어설 부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네. 워낙 돈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아파트 오래됐잖아요. 76년도인가요? 그렇죠. 77년도 그때 네. 지었는데 또 안에 들어가 보면 풀 인테리어 해가지고요. 호텔급입니다. 그래서 밖과 안이 좀 다른 세상이고 네. 80평에 사시는 분은 뭐 또 약간 그들만의 리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과거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어떤 분이 자기 자녀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어서 네. 전용 84 국평에 살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놀러 왔답니다. 그래서 놀러 와서 아파트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어머님 집이 너무 아기자기하게 예뻐요. 장난감처럼 예뻐요라고 했다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그 여자친구가 압구정에 80평에 살았던 거죠. 좀 혼나야 되겠는데요. 그분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네. 지금까지 자기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소셜 믹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네. 그래요. 다양한 경험이 중요할 텐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3법을 풀어줄 때가 됐다. 부동산 3법이라는 게 재초안, 네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을 깐깐하게 한 그 내용. 맞습니다. 요거 세 개를 풀어주자. 이거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일단 뭐 원론적으로 본다면 집값이 올라갔을 때 했던 규제니까 최근에 집값이 오르진 않잖아요. 보합 흐름, 안정을 찾고 있으니까 뭐 그런 논리죠. 여기 이제 박성호 장관님께서 병 나으면 약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 내용인데요. 저는 사실 이게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실효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국회의 영역이거든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할 수 없는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집값이 올랐을 때 많은 규제를 한 건 사실이고요. 집값이 안정되면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세 개 법이잖아요.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이 있는데 이 중에 유지를 해야 되는 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필요 없는 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집값이 안정됐다고 해서 저는 다 풀어주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특히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풀어주기보다는 기존에 뭐가 문제가 됐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너무 눌러버렸거든요. 주변 시세에
60% 70%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로또가 생긴 거기 때문에 주변 시세하고 비슷하거나 한 5% 10%만 낮게 해줘도 저는 충분히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합리적으로 좀 조정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고요. 안전진단은 이미 무력화됐잖아요. 그 무력화됐는데 굳이 법으로 한 번 더 또 도장을 찍을 필요가 있을까 싶고 네. 초과이익 환수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뭐 이거는 이제 이중 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뭐 폐지를 해도 되긴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낸 단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잘 안 되고 있고 네. 이게 뭐 부과한다는 나중에 통지서만 간 거지. 그렇죠. 돈을 낸 집이 아무도 없잖아요. 못 내죠. 네. 매덕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낼 수 없는 세금이기도 하고 나중에 또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요. 아마 국회의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하고 좀 천천히 풀어나가야 될 숙제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서 저는 밑줄을 긋고 봤던 게 병 나으면 약을 끊어야 한다. 그럼 병이 나았다는 게 정부의 부동산 진단인 건가요? 이 병이라는 게 이제 집값 상승을 의미한다면 급등을 의미한다면 나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우리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본다면 사실 병이 나은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열이 좀 가라앉았다 정도지 병이 나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법을 끊어버리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시장 상황의 변화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시장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기도 하니까. 네네. 근데 시장 상황 안 좋다는데 분양 시장에서 보니까 이번 달에만 전국에 아파트 4만 가구가 분양이 된대요. 좀 이게 많아요. 많잖아요. 네네. 물량이 많은데 이게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이게 뉴스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건설회사들이 4월에 분양을 많이 할까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2월, 1월에도 한 만 중반대 정도 분양을 했는데 청약호흡 개편이 있었잖아요. 3주 쉬었기 때문에 좀 밀어내기 분양을 좀 많이 나온 물량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분양 시장 좋아졌다라고는 판단하지 않고요. 최근에 미분양 숫자 보더라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4월에 4만 825가구가 나오는데요. 수도권에 14,196가구 나오고요. 비수도권에 2만 6천 가구 정도 나오는데 저는 좀 사실은 걱정이에요. 이게 분양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서 이 물량이 나오고 네. 우리 시장에서 다 소화가 되면 참 해피한데 이게 소화가 되지 않으면 미분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4월 미분양 집계가 나오게 되면 미분양 숫자가 또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에 얼음물을 한 양동이 갖다 붓는 셈이 되겠네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 시장에서 좀 잘 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잘 소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와중에 서울에는 그래서 몇 가구나 있나 봤더니 서울은 500가구밖에 안 돼요? 서울은 뭐 1,000가구란 말도 있고요. 500가구란 말도 네. 있는데 서울은 원래 또 부족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만 바라본다면 1,000밖에 안 돼라는 입장을 가지는데 전국으로 보면 많고요. 지금 미분양도 서울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은 인구가 1,000만인데 미분양이 1,00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전국으로 보면 지금 미분양이 6만 4천 호 2월 통계가 나왔는데 6만 5천 호 가까이 되더라고요. 6만 4,874호인데 추세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분양 물량 많이 쏟아내는 게 추세 상승을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게요. 이게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선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심각했을 때 대비해서 물량 자체가 되게 많은 건 아닌데 맞아요. 안 팔리는 데에다가 무리해서 아파트를 그러니까요. 지어놓은 건설사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을 져라는 게 책임을 잘 지면 좋겠는데 네. 지금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4월 위기설이 나오는 거잖아요. 책임을 못 져서 지금 정부가 이제 나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증도 일반적으로 해주고. 이제 만약에 제가 장사를 한다면 장사가 안 되면 제가 책임을 져야겠죠. 그쵸. 그냥 폐업 처리하고 내가 손실 보고 은행에 돈 빌린 거 있으면 제가 다른 재산을 팔더라도 메워야 되는데 건설회사들은 자기 자본이 5% 10% 가지고 브릿지론 PF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책임을 져라라고 하면 일단 시행사라고 하잖아요. 사업의 주체. 난 못하겠는데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 연대보증을 쓴 대형 건설사들 그쵸. 시공사가 또 연대보증을 써야 되고 나도 모르겠어라고 하면 금융권으로 또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요번에 옥석 가리기 정부가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저희가 또 정밀하게 보고 전해드릴게요. 미분양 얘기 나왔으니까 미분양 통계도 한번 보고 갈게요. 미분양 뭐 추세적으로 저는 걱정되는 게 숫자를 보면요. 64,874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월 통계입니다. 과거 이력을 보면 숫자를 보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16만 호까지 갔기 제가 때문에. 간이 너무 커졌나 봐요. 그때도 취재를 해서 네. 뭐 옛날에 한 16만이었으니까 그렇죠. 요 정도는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정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속도거든요. 속도와 상대적인 비교인데 2022년
1월만 하더라도 2만 1,000호였단 말이에요. 빨리 늘어나네요. 빨리 늘어났죠. 네. 1년 만에 작년이죠. 작년 1월 2023년 1월에 7만 5천호까지 늘었고요. 11월에 5만 8천호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6만 5천호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줄어들면 좀 다행인데 이게 다시 늘어나고 있는 점은 좀 걱정이 되고 앞서서 밀어내는 분양 물량들 생각하면 저는 4월 통계가 나오면 7만 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7만 원 넘어갈 것 같고요. 준공급 미분양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이제 정부가 옥석 가리기 수술을 한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피를 안 흘리고 잘 수술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새 아파트의 폭탄 세일이 가능한 시기잖아요. 가능한 시기인데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면은 실수요자,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좀 골라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좀 이게 돌아봐요 지금? 분양가 할인이 좀 되고요. 네. 정부에서 직접적인 뭐 할인 혜택, 뭐 양도세 감면, 면제 혜택을 준다면 충분히 미분양, 지방 미분양 쇼핑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직접적인 지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아직 정부에서 나온 그만큼 심각하진 않다는 얘기죠. 정부는 과거에도 뭐 6만 원 많았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건설회사들이 어려우니까 최근에 나온 미분양 대책을 보면 그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 내용을 보면 리츠를 통해서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고 하죠. 우리가 CR 리츠라고 하는데 코퍼레이트 리스트럭처인데 기업 구조조정 리츠입니다. 리츠 아시잖아요. 우리가 투자회사에 이제 그렇죠. 돈 펀드처럼 돈 넣으면 투자를 하는데 CR 리츠는 지방 미분양을 70%를 구매를 해야 되는 리츠입니다. 그걸 통해서 미분양을 좀 사주겠다라고 하는데 뭐 예상은 한 3,000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3,000호 소화시켜 줄 동안에 앞서서 밀어낸 물량 때문에 미분양이 5,000호 늘어나게 되면 효과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좀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이 정도 가지고는 좀 역부족일 것 같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또 직접 지원, 양도세 카드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거 상황 좀 지켜볼게요. 사실 과거에도 도입을 했다가 아주 오랜만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CR리츠가 그때도 사줬던 집이 그 정도에 그쳤어요. 한 맞습니다. 3,000호 네네. 정도.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보고 GTX-A 이거 지난 토요일에 개통을 했는데 저희가 네. 신기하다는 반응 하나랑 요금이 비싸다. 이거 되게 급할 때만 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네. 소장님 이거 한번 구경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타고 왔습니다. 타보셨구나. 네. 이제 또 어때요? 목돈연구소 나오기 전에 또 어제 또 부랴부랴 동탄 가가지고요. 네. 타고 수서까지 또 왔거든요. 저 이거 너무 신기해하면 너무 시골 사람 같은가요? 좀 신기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제 초등학교 때 뭐 백화점이 생기고 에스컬레이터가 생겨가지고 신기하잖아요. 학교 마치고 친구하고 에스컬레이터 타러 갔던 기억이 그 생각이 좀 나긴 그 했습니다. 계속 타면 수희 아저씨가 가라고 하는 데 가서. 그래서 GTX는 네. 돈 내고 타니까 아마 쫓겨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일단 빠릅니다. 네. 빠른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동탄 같은 경우는 지하 6층까지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10분 걸리고 배차 간격이 좀 20에서 25분 정도 됩니다. 내려가자마자 한 대 떠나가가지고요. 20분 기다렸다가 탔는데 수서까지 성남까지죠. 아직 용인은 개통되지 않았고요. 성남까지 13분이 걸렸고요. 수서까지 정확히 20분이 딱 걸렸습니다. 빠르긴 하네요. 그러니까 수서까지 가는 거는 빠른데 네. 아직 이게 부분 개통이잖아요. 그러면 강남으로 넘어가려면 수서에서 강남까지 또 20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광역버스 타도 비슷한 시간인 것 같고 나중에 파주에서 서울역 구간이 개통이 되면 서울역 갈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GTX 노선이 쫙쫙 그려질 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움직인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시장에 영향을 줄만 합니까? 영향을 주고 있고 줬죠. 동탄 아파트가 뭐 22억 거래가 됐었잖아요. 그거는 그 동네에서도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들이 많은데 네. 제가 또 가서 또 현장 부동산 얘기 들어보니까 22억 거래된 거는 맞고 호가는 23억 가는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22억, 23억이면 잠실에 갈 수도 있고요. 판교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는 되지 않고 지금 매수세는 주춤한 상황인데 나머지 지역들은 좀 영향을 받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GTX-A 올해 말에 개통되는 이제 대곡역, 창릉역 주변에 있는 고양시 덕양구 같은 경우는 올해 최고 상승률이죠. 네. 주간 변동률만 0.72%고요. 한 주만에요. 한 주 만에. 네.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산 서구 동구는 분위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영향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동네마다 다르다. 동네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게 궁금한 게 GTX가 지나가는데 네. 이게 집값이 빠지는 동네도 있다. 대표적으로 평촌 신도시 같은 지역은 왜 이게 호재로 작용을 안 하죠? 이게 집값이 GTX만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여러 가지 따져야 되는데요. 평촌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덕원역에 GTX-C가 개통이 되는데 GTX-C는 지금 개통 아닙니다. 2028년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 반영이 됐다가 최근에 좀 잠잠한 상황이고요.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물량 앞에 장사 없잖아요. 안양의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센텀퍼스트 2,886세대, 대단지가 많군요. 엘 프라우드가 2,739세대, 트리지아가 2,400세대, 어바인 300세대니까 합치면 거의 한 10,000세대 정도의 물량이 쏟아부어지니까 서울도 아니고 서울도 10,000세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안양 동안구 쪽에 이렇게 몰려드니까 이거는 GTX 할아버지가 와도 일시적으로는 집값이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입주장 끝나고 나면은 또 상승 여력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는 일시적 건가요? 공급 과잉이니까요. 결국 GTX-C가 2028년이니까 또 상황에 따라서 뭐 1년 2년 앞두고 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금리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아직 GTX는 호재는 안양 쪽에는 남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장이 역시 물량 앞에 장사가 없구나.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요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전세 시장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정밀하게 네네. 전세 가격 오르고 있다는데 전세 구하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시장 상황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